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튼튼한 김변 김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그 개념으로 홍보한 보람이 있던데요, 박쌤. 직접 사서 읽었다고 평까지 남겨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자화자찬이실 테니까 제가 할게요. 네. 네. 개념 시민이란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개념으로 읽었습니다. 점점점 하도 좋은 책이라고 자화자찬을 많이 하시길래 속눈샘 치고 사서 읽었는데 점점점 중요한 게 사서 읽었다는 거죠. 아, 중요하죠. 네. 예상보다 더 좋은 책이더라고요. 개념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저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해야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네, 일반 시민인 제가 댓글 하나 씁니다. 계속 수고하세요. 핫 이건 또 무슨 뜻이죠? 아, 이거 저 하에 리을 티읕 붙이는 거 이거 저기 마녀사냥의 허지웅 씨가 유행시킨 웃음소리죠. 핫. 근데 이거 제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부 직원 소행은 아니겠죠? 아니면 뭐 친척이라든지? 그 제가 별로 아는 사람들이 없고요. 내부 직원들은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뭐 알바를 풀 거였으면 진작 풀었죠. 이제야 풀었겠습니까? 책 나온 지 지금 10개월 됐는데. 네. 뭐 입소문 좀 더 내주세요. 네, 오늘도 모 국회의원께서 시상식장에서 개념 의료를 칭찬을 해주셨는데 네, 뭐 많이 안 팔립니다. 근데 하여간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도 서울대 송호근 교수님이 개념 의료 칭찬을 했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뭐. 예. 참 이런 거 보통 이렇게 멘트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사람들 참 독특해 보면, 그죠? 이거를 멘트를 하라고 적어주시는 PD님이나 작가님이나 참 이걸 또 MC 눈치를 보는 거죠. MC 이걸 읽어서 좋아하는 또 박쌤이나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가. 주접. 안 갑니다. 하여간 자, 개념 의료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 얘기합시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히구라가 초대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의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울산의대 박주현 교수님인데요. 이슈 내망현에서 이분의 센 구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도 요새 계속 특종 내고 계시죠? 우리 이번 주에도 청년의사신문 정승원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정승원 기자입니다. 네, 그 첫 번째가 한화 리조트와 짜고 식대 50억 원 편취한 병원은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하나그룹 주력 계열사죠. 하나 호텔 앤 리조트가 유명 병원들과 짜고 병원 식대 명목으로 건강보험료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난주에요. 결국 한화 리조트 임직원하고 병원장이 구속됐다면서요. 네, 위탁 급식 업체인 하나 리조트와 짜고 식대 가상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이 결국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 등 50억 원을 편취한 하나 리조트와 9개 병원 관계자 24명을 적발해 이 중 병원장 1명과 하나 리조트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지난주에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것까지 전해드린 것 같은데 영장이 발부됐군요. 병원장들과 하나 리조트 임직원들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이들 9개 병원 중 한 곳은 강원도 원주 소재 병원이었고 8개는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광주 소재의 병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이제 병원장이 구속된 곳은 인천 소재의 병원이었고요. 네, 이게 참 인천 소재 H병원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왜 원주에서 원주지청에 관할이 있긴 하네요 한 군데 네네. 예 있고 아마 한화 리조트 쪽이 그 여기가 주사무소가 원주는 아닐 텐데 아마 원주 병원을 뒤지면서 나머지까지 다 싹쓸이 했고 꼬링된 곳은 인천이네요. 그렇네요. 네. 네. 자, 이들 병원이 한화 리조트하고 뭘 어떻게 짜서 식대를 편취했다는 겁니까? 예,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에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각 2명 이상 직접 고용해 인건비를 부담하고 인력 관리를 할 경우 식대 가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장들은 영양사 2명, 조리사 2명을 병원 직원으로 이름만 올린 뒤 하나 리조트로부터 이들에 대한 급여 합계액을 관리 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하나 리조트는 이들 영양사와 조리사의 채용, 근태 등의 인력 관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장들은 공단으로부터 식대 가산금을 챙겼고요. 하나 리조트는 향후 이제 식단가 인상과 수주 확대, 계약관계 지속이라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네, 뭐 이거 계속 문제되던 것들인데요. 왜 몰랐을까요? 이거 지금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는 그 사기의 편취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특경가법으로 가중 처벌되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영양사나 조리사 면허를 대여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 4개 병원장들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전혀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영양사 조리사 면허를 대여해서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식대 가산금을 편취했습니다. 검찰은 병원장들이 편취 금액이 크고 이제 장기간 영양사와 조리사의 면허를 대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이제 하나 리조트 임직원 2명은 전체 범행을 총괄 관리하면서 범죄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실사와 공단으로 하여금 환수를 의뢰를 했고요. 또 식대를 빼돌린 병원장들은 복지부에 통보해 향후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식대 가산금 편취로 손해를 본 환자들에게 편취 금액의 절반인 25억 원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네, 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일단 다 아시겠지만 이제 병원 식대가 보험급여화가 되면서 밥값을 책정하는 그 기준표라 그럴까요? 그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영양사, 조리사가 몇 명 이상 있으면 되고 아웃소싱을 할 때와 병원이 직영할 때가 또 다르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더니 그 빈틈을 활용을 해서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허위로 신고를 하고 가산금을 받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직접 그 영양사 조리사들을 고용해가지고 병원에서 식당에서 밥을 짓게 해서 그걸로 그 밥을 주면 그 가산을 돈을 해서 더 주는 돈을 거죠. 더 주죠. 그걸 이제 노린 거고 형식적으로는 배달시켜 먹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직접 진 것처럼 뻥을 친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근데 원래 그 직영하면 즉 그러니까 병원 직원들로 영양사나 조리사를 많이 근무하게 하면은 돈을 더 주는 취지는 원래는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직접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더 들어가고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밥값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가산료의 취지죠.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직원을 고용해서 그나마 그 고용된 직원들이 일했으면 됐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면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도 실제로는 와서 일도 안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러게요. 또 심지어는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4대 보험료 뭐 급여 이런 것들을 다른 명목으로 또 보전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이것도 리베이트 비슷한 거죠. 물론 이거는 약품도 아니고 의료기기도 아닌데 그 사람들 채용한 대가 줘야 될 원래 병원에서 직접 지급해야 되는 인건비를 또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병원 입장에서는 뭐 다른 업체들을 갖다가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좋은 데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속 예속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많은 시민들이 병원 밥이 뭐 너무 먹기
힘들 정도로 나쁘다. 뭐 이런 불만들 많이 갖고 계신데 연관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엔 하니까. 그렇게죠. 네. 결국엔 그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그런 건데 밥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먹는 걸로 문제입니다. 장난치면 안 되는데. 예. 지금 근데 그 편취 금액이 총 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밥값 전체예요? 아니면은 그 가산금이죠, 가산금 추가로 네. 더 받은 액수만 50억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공단 부담금하고 환자 부담금으로 내주는 걸로. 그러면 환자들에게 환급까지 하게 된다라는 뜻은 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가신 분들 중에 일부 환자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본인 부담금 많이 냈으니까. 어느 날 예. 갑자기 돈이 좀 들어오겠네요. 글쎄요, 이제 그렇게 돼야겠죠. 예. 자, 영양사나 조리사 면허 대여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의사 면허나 약사 면허 대여 얘기는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만은 영양사나 조리사 이 숫자에 따라서 뭔가 밥값이든 뭐 다른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딴 데도 있어요, 김변? 영양사 면허 대여가 의료계 말고 딴 데서도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라든지 산에 전문 외식 업체나 뭐 이런 예, 데서 구내 관련이 식당을 있을 수 이용한다든지 뭐 학교라든지 반드시 영양사 이런 걸 채용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 법규들이 있잖아요. 학교 뭐 그다음에 무슨 사회봉사 단체 뭐 복지 시설 뭐 이런 데 있겠죠. 병원과 유사한. 예. 공공기관 쪽에도 또 예. 자, 우리나라에 지금 병원이 1,000개 넘게 있는데 이번에 9개 병원이 적발이 됐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이런 문제가 없는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신 병원이 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바꾸시도록. 예, 이건 뭐 신종 사기 방법도 아니고 이거 계속해서 몇 년째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이 조사도 하고 그때도 아마 경기 지역 한 10군데 이상의 병원들이 20군데 이상의 병원들이 문제가 돼서 재판 다 받고 처벌 다 받았어요. 근데 이거 또 그런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그 고질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면 하지 말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를 수사 방법들 딱 알아내가지고 그거랑 약간 달리 해가지고 피해가서 피해가는 그런 식으로 갔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뭐 넘어가죠. 네, 밥값 얘기를 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의대 협력병원 교수 신분의 의사 1,537명이 해고 위기를 넘겼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해고 위기에 놓였던 건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감사원은 이제 지난 2012년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당시 감사원은 각 의대들의 그 협력병원 의사들과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사학연금과 퇴직수당에 이제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자격이 없는 협력병원 의사들을 이제 의대 전임 교원으로 인정해 이제 국가가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협력병원 의사들이 외래 진료를 주요 목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임 교원이 될 수 없다며 각 의대에 계약 해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 뭐 다 많은 분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인데 가끔 의과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는 그분들을 다 전임 교수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한 논쟁이잖아요, 이게. 예. 뭐 이거 소송이 있었을 텐데요, 그죠? 예. 예.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행정법원 12부는요. 이제 한림대, 가천대, 성균관대, 울산대, 차의과학대 등 사립대 이제 학교 법인들이 이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 임용 계약 해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부의 처분 취소를 주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동 성심병원 97명, 그리고 이제 길병원 183명,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435명,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등 603명,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219명 등 협력병원 의사 1,537명이 의대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협력병원 소속 의사들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돼 이제 각 학교법인에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제 재판부는 교육부가 징계가 아니라 계약 해지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데 교육부는 이제 징계라는 이유로 임용 계약 해지만을 특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해석 애매하게. 애매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의 판단은 이 1,500여 명을 다 교수로 인정을 해야 된다. 교수다라고 그런 취지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런 건 네. 아니죠. 형식적인 논리로. 형식 논리인 거죠, 형식 논리. 예.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교육부가 직접 그 의사들을 갖다가 해임하거나 해직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걸 사립학교에다가 그 이렇게 해라고 처분을 요청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징계 종류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인데 교육부에서 임용 계약 해지라는 걸 요구한 것이 뭔가 이상하다. 네. 이거가 이제 법원의 이번 판결 네, 그래서-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수들이 계속 교수직을 유지하게 된다기보다는 이제 교육부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교육부가 소송을 제기한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형태의 처분을 하겠죠. 네, 처분, 예. 행정 처분을 내릴 음.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죠. 네. 이 논란은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근데 기자? 그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네. 그 이런 것들이 이제 합법화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거 개정되기 전 걸 말하는 건가? 사립학교법이 어떻게 개정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협력병원에 있는 교수직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병원의 특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긴 지금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뭐 을지대학교나 뭐 몇몇 비슷한 문제에 휩싸였던 대학들은 네, 해결이 됐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예. 역시 근데 그 숫자를 보니까 아산병원 계열, 그러니까 울산대학교 교수는 600명이 넘네요. 야, 삼성서울병원 그러니까 성균관 의대 교수님들도 435명. 역시 병원이 크니까 교수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자, 근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냥 교수 직책이라는 게 이름만 뭐 명예직처럼 이름만 붙여주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네. 교수 직분을 주는 순간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사학연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세금이 일부 이제 투입이 된다는 것 때문에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교수로 인정해 주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이게 딴 과에는 그 의학과 말고 다른 데는 이런 일이 없죠. 다른 교수 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수 임명되는 게 어렵죠. 어렵죠. 예. 그 협력병원 하면서 교수 되는 게 아마 교수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 아닐까요? 아니 그죠? 의과 대학도 들어가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네. 그리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특권, 뭐 이게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게 좀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냐? 그게 일반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그 세금이 사학연금 제도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부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뭐 혹은 협력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그 대학병원에서 하여튼 일하는 의사들 그리고 의과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는 사람들을 교수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이게 부속병원이 아니라 협력병원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부속병원은 뭐 당연한, 네, 당연한 거고, 걸 테고. 협력병원이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협력병원 시스템으로 그 병원을 계속 가는 거는 아닌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부속병원으로 가야지. 하긴 뭐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이 그렇게 해야 돼야죠. 되죠. 네. 예. 협력병원인데 또 교수까지 또 하고 대학 의과대학이 병원이 없다.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냥 이런 건 안 돼요. 협력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교수라고 불러주기는 하고 네. 사학연금은 가입 그 대상에서 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가요? 다들 근데 사람들이 꼭 먹고 알 먹고 가재치고 또랑치고 뭐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네. 아니 뭐 국민연금 그냥 가입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연금 가입한다든지 4대 보험 하는 거하고 그 사립학교 그 교직원 신분이
돼가지고 사학연금을 받는다는 뜻은 4대 보험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게 엄청난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 경비 절감 효과가 있대요. 제가 뭐 논문에서 봤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거의 한 15%? 인건비가 한 15%가 절감이 된다는 조사 논문도 있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큰 건데. 그럼요. 15%면? 15%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인력을 그냥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의 그 국민연금 그 구조로 가는 경우하고 사립학교 교원으로 인정이 돼서 가는 경우하고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15%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뭐 세금도 되고 뭐도 되고 뭐 각종 내야 되는 준조세 이런 것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자한테도 이익이겠지만 당연하죠. 아마 예. 그 가입자 그러니까 그 교수 그렇죠. 신분을 가지는 분한테도 이익인 거죠. 그분한테도 이익이고 왜냐하면 절반씩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연금 중에 국민연금이 제일 혜택이 적은 거는 아직도 여전한가요? 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사학연금 이런 것 중에서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고 또 본인 부담금도 많고, 사학연금이 여러모로 좋다. 가입자도 좋고 또 그걸 보존을 해주는 사용자 또는 뭐 그 운영자도 좋고. 사학연금이나 그 공무원 연금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교사나 사립학교 교수나 네. 아니면은 공무원 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군인연금도 혜택이 좋은데 왜 군인 하겠다는 분은 이렇게 없는 거죠? 군인 한다는 분 많지 않나요? 여군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도 젊은이들은 취업 시장으로서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직장으로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 매력적이지는 않은 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요? 예, 제 동기들만 해도 뭐 학사 편입으로 이제 3, 4관 학교라고 하나요? 아, 직업 군인을 택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고 있나 봐요. 예, 좀 뭐 예전에는 혹시 어땠는지 박쌤 군대 안 모르겠지만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전 공중보건의사 갔다 왔습니다. 아, 금방 군대 여기. 8주 훈련 받고 네. 네. 신분 법적으로는 예비역 육군 중위. 뭐 쓰레빠 신고 다니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훈련은 빡세게. 자, 듣고 계신 받고.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 네. 거기 고문 변호사인데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니까 절대 여러분들 그 고생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네, 시골 이런 데 가서 그럼요. 불과 몇 명만 불법 알바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 나머지들은 다 외딴 섬에 가가지고 유배 생활하고 있는 거 제가 있습니다. 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군대를 해결하는 거를 되게 막 특혜 너무 쉽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일부 있는데 편하게 지내는 건 맞습니다만은 깁니다. 네. 22개월이죠, 요즘 보통. 6회 공군 좀 다르긴 하지만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는 38개월, 39개월 동안 일합니다. 네. 좀 편한 대신에 길게 복무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39개월 동안 그거 했습니다. 뭐 편하다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네. 뭐 그래도 병장 2등병 이렇게 일반 병사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넘어갑시다. 네, 그래요. 자꾸 공중보건에서 얘기하면은 이게 저의 또 갑자기 과거가 또 공보위가 왜 들통나기 나왔냐? 때문에. 이게 네. 참. 공보위 어디서 근무했어요, 근데? 전 경기도 양주에서. 양주. 네. 출퇴근하셨어요? 전 뭐 의정부에서 출퇴근했어요. 네. 그 얘기하지 말자니까.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설립한 헬스 커넥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또다시 의료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자, 일단 헬스 커넥트는 어떤 회사인지를 정 기자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2년 1월 SK텔레콤과 100억 원씩을 합작 투자해서 의료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자법인 헬스 커넥트를 설립했습니다. 융합형 헬스케어를 선도한다는 게 헬스 커넥트를 설립한 목표인데요. 서울대병원이 의료법인이 아니고 서울대병원 설치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측에서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돈벌이에 나섰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대병원을 예로 들면서 의료법인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2012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왜 이제 지금에 와서 이게 다시 논란거리가 됐습니까? 예, 네. 서울대병원이 영리 자회사 헬스 커넥트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설립과 수익사업 가능 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4명 중 3명이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이사장이 서울대 총장인 점, 정부의 재산 출연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서울대병원은 강한 공공성을 띠는 의료법인이 틀림없다. 자회사 설립으로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 자회사 운영으로 병원 운영이 왜곡돼 의료의 공익성이 저해될 위험이 크다는 등의 지적이 나온 겁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같은 입법조사처 해석을 토대로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서울대병원도 영리자회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형평성 문제상 의료법인들도 이런 영리자회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했더니 또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서울대병원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런 거죠. 라고 네. 하고 있네요. 근데 네. 이거는 지금 주식회사죠 그러면 자법인 영리자회사니까. 예, 네. 그렇죠. 자 헬스 커넥트라는 회사가 실제로 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뭐- 것도 있고 아마 세브란스에 후케어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유사한 뭐 SK, KT 뭐 이런 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 기회에 한번 정 기자님께서 좀 발로 한번 취재를 하셔가지고 네. 두 군데에서 그 어떻게 보면 공립병원에서 하나 하고 있고 그 방송통신사하고 또 사립병원 쪽에서 방송통신사하고 같이 합작해서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취재를 해보시고 한번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네. 이왕 뭐 하여튼 만들어진 회사가 잘 운영되면 글쎄 참 문제다. 너무 운영이 잘 돼가지고 자회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돈을 다 날렸다. 막 100억씩 출자했다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 네? 그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그러니까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일부 시각이긴 하지만 그 실제로 병원에서 자본을 댄 게 아니라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 정보, 개인 정보, 환자들의 정보를 가치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현물 출자 형식으로 돈을 낸 게 아니라 그걸 내서 어떤 지분을 취득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해도 다시 증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하려면 그때는 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병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이 희석이 된다고 하죠. 줄어드는 거죠. 네. 나일루션 돼서 처음엔 굉장히 과반수 이상은 됐다가 결국엔 통신사 위주의 지분이 형성되는 과정을 갖고 또 병원들이 그동안 축적했던 그런 정보라든지 개인 의료 정보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쪽으로 이전이 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견해들이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영리법인, 그러니까 영리자회사를 만들도록 허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병원이 갖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 이거를 바탕으로 그 자회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별건이란 말이죠. 그죠? 네. 네. 자회사를 만드는 걸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허용했다는 행위 자체가 환자들에 관한 데이터를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근데 같긴 뭐 한데. 거기서 이렇게 법적 검토 없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테고 왜냐하면 둘째 회사들이기 때문에 둘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영리 회사가 잘 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병원들이 과연 영리적인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영리적으로 회사를 잘한 그런 기업들이랑 같이 조인트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이게 대등하냐 내가 볼 때는 실력이 서로 안 맞아요. 선수들이 아닌 거지. 여차하면은 처음에는 대등하게 사업을 시작하지만 결국 통신사나 그렇죠. 뭐 다른 파트너한테 주도권을 완전히 뺏길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7대1 나올 수가 있습니다. 7대1. 아우 7대1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요, 네. 진짜? 브라질 7대1. 예, 그렇게 선수들이 붙어도 7대1로 질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공사업만 아니면 비영리 사업만 계속 하고던 사람들이고 한쪽에서는 영리 굴지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룹인데 둘이서 이게 잘 그 좋은 SK텔레콤이 독일이고 서울대병원이 브라질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네. 7대1 얘기를 하니까 네. 예. 비유 좋아. 뭐 우리 기자님 정승훈 기자님 특종도 잘하시고 그러시니까 한번 좀 잘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오는 8월에서 9월 선택 진료비가 축소되고 상급 병실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로 됐죠.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뭐 더 세부 계획이 나온 모양이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수가 개편안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 비율은 현행 20에서 100%에서 15에서 50%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이 정한 진료비에 덧붙여 이른바 특진료라고 하죠. 선택진료비 형태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제한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정한 마취 진료비가 100원이라면 지금까지 병원은 건강보험 비급여로서 선택진료비 100원을 덧붙여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8월부터는 마취 선택진료의 산정 비율이 50%로 낮아져서 환자에게 최대 50원만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취료만 놓고 따지면 환자 부담이 절반으로 주는 거죠. 선택진료비 액수는. 네. 근데 다른 그 마취 말고 다른 그 항목별로 또 이 산정 비율이 달라지죠? 예, 주요 항목별 선택진료비 산정 비율의 변화는요. 검사가 50%에서 30%로, 영상이 25%에서 15%로, 진찰이 55%에서 40%로, 처치와 수술이 100%에서 50% 등으로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환자의 선택진료 부담이 35%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급 병실료 부분은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네. 예,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 기준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적은 일반 병상 수가 약 2만 1,000개 정도 늘어서 병원급 이상의 일반 병상 비율이 74%에서 83%도 높아집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만 따지면 일반 병상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65%에서 74%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병원 측 수익 65%에서 74%로 늘어나는데 왜 10%포인트 이상이에요? 9%포인트 늘어나고만. 네, 그렇습니다. 네. 9%포인트 이상 늘어나게 되고요. 꼼꼼하게 따지고 있는 자비가 없네요. 자비가 독일 같네 독일. 그냥 계속 꼬리만 넣는 거야. 자비가 없다. 네, 얘기하세요. 계속. 네, 이로 인한 병원 측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건정심은 기본 입원료 수가를 2%에서 3% 올리고 4, 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보면 4인실과 5인실 입원료 수가는 각각 하루에 8490원, 65,400원 수준으로 환자는 이제 본인 부담 산정 특례, 일반 입원, 상급 종합병원 입원 등 경우에 따라 입원료의 5에서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네. 자, 이게 뭐 숫자가 나오니까 굉장히 복잡한데요. 결국 환자들이 내는 돈이 지금은 6인실을 이용할 때만 굉장히 싸고 4인실, 5인실, 뭐 3인실, 2인실은 말할 것도 없고 5인실만 돼도 돈을 상당히 많이 내게 됐는데 앞으로는 4인실까지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일 텐데 병원들은 당연히 손실이 크겠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뭘 따고 있었어요. 중독 포럼에서 준 떡인데요. 자, 말 나온 김에 자, 지금 김변이 먹고 있는 떡은 중독 포럼이라고요. 중독을 다루는 정신과 의사들과 뭐 심리학자 또 사회복지 전문가들, 기타 종교계 인사 뭐 여러분들이 모여서 만든 그 학술 모임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우리 여기 가끔 오셨던 그 인제대 가톨릭대 이해국 이해국 교수도 교수님 관여하고 계시죠. 예. 그 중독 포럼이라는 게 2주년이 돼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7월 8일 날, 예. 7월 8일 날, 7월 7일 날. 저 참고로 이해국 창립 교수님 2주년. 그때 뭐 공청회 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 없어서 못 가는 거 삐져가지고 연락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네, 7월 9일이네 9일. 7월 9일 날 오늘 녹음하는 날이 7월 9일인데요. 7월 9일 날 2주년 행사를 했고 제가 좀 전에 거기 가서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떡을 먹고 있습니다. 신성한 방송 중에 떡을 먹고 말이야.
그 뭔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상급 병실료나 선택 진료비가 축소되면서 병원들의 손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보전해 준다고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복지부는 선택 진료비 5,430억, 그리고 상급 병실료 2,030억 원 등 총 7,460억 원을 병원계 손실액으로 파악하고 수가 체계 개편 등으로 이를 병원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효과를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추가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를 인상하고 이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수가를 조정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아 적자 양상을 보이던 고도의 수술 처치, 기능 검사 등 수가를 인상하고 또 이제 고도의 수술 분야 발전과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또 진료가별 불균형 해소 등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동안 수가 수준이 낮거나 수가 자체가 없어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증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 환자 공동 진료, 또 집중 영양 치료료 등이 신설됩니다. 암 환자 공동 진료의 경우 의사 5인 기준으로 14만 1,510원, 그리고 집중 영양 치료료는 상급 종합병원 기준 36,87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월 1회 인정되던 입원료 중 협력 진료를 최대 5회까지 확대하고 한 번에 여러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 수술의 경우 보상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뭐 하여튼간 뭐 네. 깎은 것을 이렇게 다른 걸로 보존해 준다 이런 건데 그 병원들 입장은 어떤가요? 네네. 네, 아주 울상인데요. 그 병원들은 그동안 요구해온 100% 손실 보장 원칙이 개선안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6개월간 시행한 뒤 보완하기로 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손실 보전 방법에 대한 불만도 여전했는데요. 이번 손실 보전 방안은 병원이 손실을 보더라도 고도의 수술과 처치를 하는 한두 개 과의 수가를 올려준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은 과별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나중에 의대생들이 과를 선택하게 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과 같은 개선안보다는 전반적인 수가 인상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중소병원들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고도의 수술 처치를 하는 일부 상급 종합병원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참 복잡한 이야기죠. 네. 지금 이제 아까 읽었던 설명했던 내용 중에 보면 월 1회만 인정되던 입원 중 협력 진료를 최대 5회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내과로 입원을 했어요. 근데 뭐 안과나 피부과나 뭐 이비인후과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문제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협력 진료를 해서 의사들이 이제 가서 여러 과 의사들이 봤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만 그동안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5개 과 의사들이 가서 2번, 3번 방문을 해도 한 달에 한 번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공짜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한 달에 5번까지는 인정해주겠다. 라면서 이게 이제 손실 보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병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줬어야 하는 거를 그동안 안 줬던 걸 이제 주는 거면서 생색은 오지게 내는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보전해주는 액수가 지금 그 상급 병실료나 특진비가 없어지면서 줄어드는 액수보다 결코 크지 않다. 보전이 안 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끝에 얘기한 그 과별 불균형 혹은 병원별 불균형은 뭐 특정한 과의 그 손실 보전액에 대한 보상이 몰리면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못 받는 과들은 인센티브나 뭐 여러 측면에서 또 불리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지난번에 있고. 얘기했던 것처럼 외과 계열만 좋아지고 내과 계열은 내과계는 꽝이다.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배만 불릴 수 있다. 요것도 참 애매해요. 상급 병실료나 선택 진료비 대부분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그동안 이게 부과되던 것이기 때문에 손실 보전액의 부분도 그쪽으로 쏠리는 거는 일면 타당한 일이긴 한데, 중소병원들 입장에서도 어떤 병원들은 이 조치로 이제 선택 진료비나 그 상급 병실료 차액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텐데 보전 방안은 없다. 이건 불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어떻게 해도
불만을 가지는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간 어떤 특정한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소수에게만 혜택이 가고 또 다수가 불편하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아마 제도 고안을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고안을 하려고 했는데 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늘 문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리고 또 6개월 시행한 다음에 보완하기로 한 만큼 결과를 일단 지켜보면서 그 좀 미세 조정이 좀 튜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일단 6개월 동안 잘 지켜보죠. 뭐 근데 참 걱정인 게 그동안 시범 사업 일단 해보고 선 시행 후 보완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선시행 후 관행되죠. 예, 선 시행 후 관행 이렇게 이제 끝난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걱정인 거죠. 자, 6개월 후에 우리가 6개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네, 그것도 역시 우리 정 기자가 특종을 자주 하시는 정승원 기자님께서 모니터링 하고 계셨다가 또 한번 또 특종을 하는 걸로. 자, 그 6개월 후에 그 얘기는 또 전해주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정승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있었던 보건의료 분야 뉴스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내망현 제목이 재밌네요. 41개 의대 중 서울의대는 정말 1등일까? 요게 이제 오늘 코너의 제목입니다. 1등이에요? 서울의대가? 아니 서울의대가 보통 1등이라고 늘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1등일까? 요거를 이제 오늘 네.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저번에 무슨 1등이 고대의대인가? 거기 가지 않았나요? 어디가 1등? 그때 무슨 학력고사인가 무슨 시험 1등. 아 수능 1등.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떨어졌으니까. 예. 서울대 떨어지고 고대를 그러니까 서울대가 1등인 거잖아. 수능 만점자도 떨어지는 대학이니까. 그럼 거긴 몇 점 돼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요.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번 이슈 내망현 시간에도 의학교육 관련 내용을 다뤘었죠. 서남의대 때문에. 자, 근데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의학교육에 관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서남의대는 뭐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의과대학 교육은 잘 되고 있냐? 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의대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한테 네. 니네는 니네가 받고 있는 혹은 받은 의학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음. 이런 질문을 이제 한번 던져본 거죠. 네. 그랬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과대학 순위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그 흥미로운데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 의대에 다닌다고 해서 만족도가 그 과히 높지 않다는 것을 약간 깔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것 거죠. 같습니다. 네네. 예. 오늘 그래서 그 이슈 내망현에서 DREEM 드림이라고 이게 발음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표를 통해 의학교육을 평가한 울산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죄송합니다. 의학교육학교실 어떻게 발음하나요? 의학교육학교 네, 의학교육학교실 박주현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특이한 방법으로 웃기는데요 네. 오늘. 자, 저희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 박 교수님 구라가 좀 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보통 우리 토론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의료계에서 박주현 교수님 다음에 발표하면 제일 나쁘다. 비교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이야기 들으셨죠, 박 교수님? 네, 몇 번 들었습니다. 네, 전혀 이렇게 들었다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인가요? 네, 근데 그것은 이런 비공식적인 이제 구라에서가 아니고요. 이제 네. 공식적인 프리젠테이션에서 네. 연습의 결과로 좀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구라가 세다기보다는 네네. 준비한 발표를 잘하는 것 뿐이다. 네, 야, 얼굴도 두꺼우시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겸손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겸손의 도를 넘어주신 거죠. 약간의 구라죠. 예. 구라가 센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여간 네. 분위기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울산의대 박주현 교수님인데요. 이력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카톨릭 의대를 졸업을 하셨고요. 89년에 졸업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83학번? 네. 네. 6년 만에 졸업하신 우수한. 그 얼굴 액면은 거의 90학번 수준이신데요. 피부 관리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하셔서 그렇지 네, 피부 네. 상태는 굉장히 좋으십니다. 예. 83학번이면 50, 네, 이제 만 50입니다. 50세. 네. 네. 이야, 젊어 보이시는데. 자, 그리고 카톨릭 의대에서 내과 전문의를 하셨고요. 세부 전공으로 이제 신장내과, 콩팥 보는 신장내과를 하셔서 신장내과 조교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가톨릭 의대 의학교육학과에서 재직하시면서 이제 부교수로 계셨고 2012년에 울산의대로 옮기셔서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로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특이한 경력으로는 2004년부터 6년 사이에 미국 남가주대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교육학으로 좋아요. 예. 교육학으로 석사를 하셨습니다. 특이하시네 진짜. 네. 교육학 네. 석사. 그러니까 예. 의학 박사시고 교육학 석사이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신장내과 전문의시고 네. 환자는 전혀 안 보시고 지금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한국의학교육학교의 학술 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교수 개발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수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네, 이런 교수를 선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프로그램입니다. 네, 교수들이 티칭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데 이제 주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환자 면담, What, How, Why 이런 책, 전 모르는 책인데 이거 언제 네, 내십니까? 한 몇 년 됐습니다. 네, 잘 안 팔렸죠. 많이 안 팔렸습니다. 다음에 요또 새로 좀 정리해가지고요. 예. 청년의사에서 한번 다시 내보죠. 네. 네. 여기가 책 잘 팔아요. 이렇게 광고도 잘하고 개념 의료라고. 예. 그거 지금 뭐 엄청 한 100만 부 팔렸죠? 네. 어? 그렇게 했는데 100만 부 안 팔렸으면 이상한 거야. 응? 네. 100만 부 팔고 싶다. 아, 정말. 네. 자, 요 정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네. 특이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의대생들도 책상 위에 무릎 꿇려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한다고 하셨나요? 네,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왜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언제 어떻게 누구를 그렇게 무릎을 요즘 그 의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결핍 중에 하나가요. 애정어린 야단입니다. 아. 그래서 애정어린 야단이 있을 때 굉장히 교수를 존경하고 사랑을 하는 거를 잘 알아채고 있고요. 그래서 요령껏 야단을 치면 네. 매우 사랑을 받고 학생들을 좋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 중요한 게 이제 요령껏인데요. 그럽니다. 예. 요령껏 사랑을 느끼게 하는 야단을 쳐야 됩니다. 요령껏 사랑을 느끼게 하는 무릎 꿇리고. 네. 이거 좀 약간 그 야한데요? 야한데 무릎을 꿇려 이거 야한데. 이거 어떻게 무릎 꿇리는 게 뭐가 야해? 아니 요새 다 네, 미니스커트 네. 입고 다닐 수도 있고 뭐 네. 그렇잖아요. 근데 무릎을 책상 위에서 꿇으려고 하면 이상한 이거 요령껏. 네. 그 당신만 야한 거야 지금 미니 스커트를 입은 학생을 무릎 꿇린다니 왜 지금?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여기 책상에 무릎 꿇리라고 그랬죠. 예. 네.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무릎 꿇리고? 자주는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불 끄고 네.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 앉아. 네. 눈 감어. 그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주 오랜만에 하는 네. 그런 야단이 네. 애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요령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20분 동안 옛날 방식으로 야단을 한번 쳐야겠는데 괜찮겠니? 아. 어때? 사전 동의하에 그렇죠. 예. 재밌겠지? 네. 대신에 야단만큼은 따끔하다. 아. 20분 후에 다시 불 켜고 또 나랑 피자도 먹으러 갈 거고 어때? 오케이? 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죠. 애들이 불 꺼 임마! 피자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다가 완전히 20분에 켰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20분에 이제 불을 켜고 예.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아. 고마워, 야단 맞아줘서 네. 이렇게 하면 네. 분위기도 좋아질 뿐 아니라 네. 그 사이에 좀 강하게 야단을 침으로 해서 네. 어떤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고 좋은 가치를 좀 전달해 줄 수 그 있습니다. 교수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학생들은 뒤에 가서 막 욕하는 거 일부 아니에요? 학생은 물론 이제 요즘 신석기 시대도 아니고 왜 이러냐 하는 그러니까요. 학생이 있죠. 뭐손 들라고 하진 않으셨죠 거기서? 무릎 꿇고 손까지 들어. 아유 그렇게는 안 하지만요. 네. 때리진 않죠. 학생들은. 때리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하다고 불 끄랬잖아요. 불도 꺼야 돼. 네. 야한데 진짜. 야하잖아요 이거. 그 울산의대에 불 끄고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야단 맞아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한번 해봐봐. 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문제는 다 큰 성인이지만 네.
또 옛날식 방식의 교육도 필요하다. 진짜 우리 지금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선생님 없습니다. 별로 최근에. 없어요. 네. 예. 초등학교에도 별로 없다고 네. 하는데 대학에서야 뭐 당연히 없겠죠. 네. 그냥 맞아요. 저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을 때 보면요. 네. 교수님들이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이름을 부르는 존칭이 달라요. 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사법연수원생 그러면은 이제 중간 정도 하는 거고 네. 밑에는 이름을 아예 안 부르고 야 이렇게 야.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혼내기보다는 인격적으로 그냥 서로 뭐 앞으로 나하고 연결될 일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오히려 더 그러는 경우가 많지 불러다 내고 화를 내거나 뭐 해서 자기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가 생기게 하는 그런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존칭이에요. 좋아하는 그렇죠. 애정 예,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자면 어떻게 해요? 양 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 양으로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양. 예. 그 참 군과 양은 같은 그 레벨의 호칭인데 왜 어쩌고 군 할 때는 좀 올리는 것처럼 올리는 느껴지고. 것처럼 느껴지고 친근한데 어쩌고 양 하면은 커피 타오라고 송수연 양? 커피 좀 한 잔 그 타오지.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잘 모르겠네. 저만 그런가?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의과대학 학생으로 돌아갑시다. 예. 자, 우리 그 얼마 전에 저희 청년회사 기자가 그 비슷한 주제로 박 교수님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인터뷰 갔다 왔던 기자가 연구실을 보고 나서 이 뭐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별 얘기 안 하고 연구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박물관 같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일단 가장 놀라웠던 적이 연구실인데 책은 별로 없고 뭔가 뭐 레코드판, 뭐 디스켓, 무슨 뭐 인형, 피규어 이런 게 잔뜩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피규어. 네. 예. 예.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 태권부 입고 뭘 막 그런 모으세요? 거예요? 뭘? 네. 네. 아, 네. 그 마징가 제트 아시죠? 네. 마징가 제트 피규어라든지 네. 또 저희의 영원한 예. 메텔이라든지 은하철도 999에 은하출도 999의 메텔. 아, 이거 봐. 이런 야하다고 내가 그랬죠. 예. 네.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뭐 뽀빠이라든지 예. 뭐 이런 좀 비교적 예전 저희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이제 만화에 나오는 이제 캐릭터들 피규어를 좀 모으고 있고요. 또 제가 최근의 골동품이라고 할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LP판이라든지 또 무슨 디스켓. 디스켓, 네. 뭐 또 레이저 디스크라든지 네. 벌써 지금은 네. 벌써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런 디스크들을 네. 각종 디스크들을 수집해서 벽에다 걸어놓고 들어오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거를 수집하시는 취미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물건들을 집에다가 두지 않고 연구실에 두는 거는 사모님 몰래 수집하기 때문에 그런 건 네, 아닐까요? 피규어 사느라고 돈이 좀 드는데요. 네. 아주 싫어하죠. 그러니까요. 네. 식구들 몰래 하느라고 지금 연구실에 둔 거죠. 집에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약간 우아하고 좀 클래시컬한 것, 네.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야하게 볼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너무 어리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사무실에. 근데 좀 요즘 아이들도 은하철도 999 아나? 근데 메텔?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메텔이라는 여자는 알더라고요. 그런데 본 적은 없다고. 본 합니다. 적은 없어요. 네. 그 우리만 지금 아는 거죠. 아니에요. 요새는 그걸 그 정보를 재방송 안 했나 봐요. 정보를 은하철도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금방 거의 알걸요. 네. 요새 애들이 옛날 뭐 노래 다 알고 있듯이 그런 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을 이제 면담하거나 야단치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방에 불러들이는 일이 많은데요. 주로 야단치는 게 많아요. 애정을 담뿍 담아서 요령 있게. 그때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자,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걸로. 저도 한번 네. 야단 맞고 싶다. 그래서 피규어들을 보고 하면서 네. 이 교수님은 좀 다르구나 네. 라는 느낌이 있을 때 좀 다른 방식으로 야단을 치면 잘 받아들이는 좀 네. 포지티브한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 저 오페라 강의도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또 뭐 오페라는 제가 아주 지금은 벌써 10여 년 됐는데요. 의학 교육 시작한 지가. 처음에는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도 없을 때 교육을 시작해서 교수님들을 가르쳐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교수님들이 저를 보고 웃었죠. 그리고 박 선생 강의는 해봤나? 몇 회지? 40도 안 됐어? 뭐 이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상당히 강의를 잘한다는 아주 레벨이 다르다는 거를 보여줘야만 했는데
어떤 강의를 제가 좀 아는 주제 중에서 어떤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다 잘까? 네. 제일 지겨워할까? 네. 오페라. 아, 오페라 강의하면 되게 10분도 안 돼서 자게 돼 있는데 제가 오페라 강의를 해서 재밌다 하고 느낀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강의 잘하네 이런 평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페라를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번 이렇게 재미없는 주제를 가지고선도 내가 재주가 좀 있다 이렇게 예. 시작하다가 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오페라 강의도 많이 그러니까 나서서 하고 오페라 강의를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네네, 강의 교수님들께 교수 인정받기 방법으로. 위해서. 예, 야, 그 되게 독특하시네요. 예. 저도 강의 많이 하는데 전 법률이거든요. 네. 법률을 굉장히 졸립니다. 주로 저는 1시에 강의를 많이 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예. 그래도 저도 똑같은 생각한 적 있어요. 이게 법률을 재미없게 재미없는 법률 강의에도 안 재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풍부한 경험과 네. 네, 그다음에 그 직관적인 그 아이디어 벌써 졸리는 것 네. 같아. 졸려. 그런 걸로는 안 돼요. 그런 걸로는 안 네, 된다고요? 그런 걸로 안 돼요. 네. 예. 그래서요. 예, 뭐 야한 얘기? 그러니까 뭐 처음에 기선제압 잘 해야 돼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욕한다고? 욕 안 합니다. 네. 예, 하여간 뭐 그 강의 잘 하시니까 네. 그 우리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DREEM 드림 평가 관련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서 그 의학 교육의 풍토, 클라이미트와 문화, 컬처 이거 꼭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원래 네. 외국에서 온 거거든. 네. 그 클라이미트하고 컬처를 이 개념- 클라이메이트가 아니라 클라이밋. 예, 하여튼간 풍토와 문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드림 평가를 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직접 하신 거죠. 네네. 네, 그 드림 평가라는 이게 어떤 평가인가요? 네. 이게 예. 저희가 그 교육 현장에서 교사나 교수는 이게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이나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데요. 학생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 의미가 왜곡돼서 받아들여지는 일이 많거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즉 문화적인 요소인데요. 그런 것을 이 교육 용어로는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히든 메시지. 히든 커리큘럼을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저희가 칠판에다가 쓴 것보다는 교수님의 자세나 좋은 의사가 되라, 좋은 의사나 해라, 이런 메시지에 의해서 좋은 네. 의사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어떤 히든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대학에 혹은 그 교육 현장을 잘 알아보는데 어떤 학생들이 느끼는 히든 커리큘럼을 재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측정하는 게 드림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게요. 클라이미트하고 컬처는 어떻게 뭐예요?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교육학 용어로는 네. 클라이미트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교육 기후라고 하면 네, 이상하죠. 영 이상하고요. 네. 한국 교육학 책에는 교육 풍토라는 말을 쓰는데 네. 우리가 풍토 그러면 조금 안 좋은 느낌, 나쁜 풍토병? 네, 네. 그래서 나쁜 느낌이 나가지고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화라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 풍토와 문화가 뭐 이렇게 딱 구별되는 건 아니고 같은 말인데 좀 네. 네가티브한 의미를 줄까봐 문화와 음. 풍토하면서 그런 좀 히든한 거를 재는 그러면 것이다. 원래 이 외국에서는 그냥 클라이미트라는 클라이미트라고 용어를 하면은, 쓰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이해를 알기 돕기 쉽게 위해서. 하려고 네, 맞습니다. 풍토와 문화라고 표현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림은 뭐의 약자예요? 우선 DREM? 스코틀랜드에 있는 던디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던디가 만들었다고 해서 D고요. 네. R이 ready, 던디가 만들었다 하고 EE는 Educational Environment Measure. 이렇게 해서 던디가 만든 environment, 교육 환경을 측정하는 툴이다. 이런 뜻이 이제 드림인데 참 꿈꾸는 드림하고 발음이 같게 해서 이제 아주 이런 거 잘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그 지표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통용되는 네. 유명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풍토를 클라이미트를 재고 싶어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검증받은 게 적었었는데 이 드림이 1996년인가 90년대 후반에 나온 다음부터는 상당히 검증받은 툴로서 많은 나라에서 재고 있어서 현재까지 나온 툴 중에서는 가장 검증이 된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국에서 이
드림 방식으로 이번에 연구하신 거 네,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건데 처음 한 거죠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드림이 꼭 의과대학만 그렇지는 않은데 예. 이게 던디 의과대학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하. 아무래도 아. 의과대학 예. 혹은 의과대학 네, 계열, 네, 네. 치과대학이나 무슨 의과대학 계열에 좀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던디라는 대학은 뭐 저희가 익숙하진 않은데 여기 자료 보니까는 그 특히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네, 교육에 맞습니다. 관해서는 유명한 학교인가 봐요.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학교를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아마도 던디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그러니까 세계에서. 무슨 이제 대학을 평가할 때 보통 이제 뭐 논문이나 뭐 여러 가지를 쓰는데 교육 측면만 놓고 보면 이 던디라는 던디, 대학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유명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 그 드림이라는 테스트는 모모를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네. 그 던디라는 곳에서 여러 학생들을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요. 50개의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50개의 항목은 여러 개의 영역을 타겟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현장, 수업을 받을 때 얼마나 학생을 존중하면서 하느냐는 수업하는 측면. 두 번째는 교수진의 능력과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교수진에 대한 측면. 세 번째는 학생들이 학업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 네 번째는 전반적인 그냥 분위기, 학교의 분위기. 분위기. 네. 예, 마지막으로는 개인 사생활, 사회생활. 학교 다니고 뭐 밥 먹고 집에서 잠자고 친구들이랑 지내는 것이 행복하느냐 하는 5가지 측면의 항목을 만들어서 50개의 항목을 만들었고요. 그럼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하나요? 그렇습니다. 각 항목당 4점 만점의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어서 만점을 받는다면 50 곱하기 4해서 200점 만점으로 하는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다 그냥 응답자들이 스스로 매기는 설문조사 방식이에요? 아니면 누가 객관적으로 뭐 관찰을 하거나 다른 데이터를 모으거나 뭐 네. 이런 것도 있어요? 학생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음. 에만 의존해서 맞는 그거에만 의존하는 그렇습니다. 걸로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 그 대학을 측정을 해보셨는데 다 했어요? 그 41개 네, 대학. 41개 의과대학 모두에게 협조를 구했었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네. 40개 대학에서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누가 안 했어요? 한 개 대학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S자로 시작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르는데 몰라요? 네. 서남의대? 아니 그걸 꼭 서나무다라고 꼭 말을 해야 돼. S 의대 이런 좋은 말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좀. 아니 여기 혹시 딴 품격 생각 있게 하고. 가자고. 품격 있게. 아니 네. 어디 기사에 보니까 서남의대랑 서울의대랑 별 차이 없어 뭐 이런 표현을 누가 썼길래 네. 서남의대는 혹시 한 건가 이러고. 네. 자 그러면 그 평가 결과 40개 네. 대학의 평가 결과가 이제 우리 선진국 뭐 가령 뭐 여기 어디 아까 뭐 아까 던디 같은 던디 대학 뭐 이런 데와 비교해 보면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네. 200점 만점인데 아무리 선진국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학생만을 위해서 교육을 할 것 같은 그 던디 같은 대학에서도 한 140점 정도의 수준을 보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던디도 70점. 던디도 70점. 네. 그리고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0 아주 최고 점수가 140점 정도를 맞는 수준이고요. 네. 뭐 기타 선진 유럽 국가에서는 가까이 130점대 후반 정도를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보다는 조금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되는 인도라든지 네.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100점대, 105점, 107점 이렇게 100점대를 맞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적어도 고기랑 요기랑 중간쯤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뭐한 100, 20 몇 120 몇 점이라든가, 점 이렇게 예, 돼야 될 것 예. 같은데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해봤더니 114점. 114점. 네네. 113.8. 113.8. 그래서 저도 이 결과를 보고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나 스리랑카 같은 데서의 교육하고 있는 방식은 아직도 굉장히 예전 방식을 고전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최근에 한 20년에 걸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열심히 선진 유럽형, 미국형 의학 교육을 이제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 했고 최근에 의학 교육의 화두는 학생 중심 스튜던트 센터드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게 체크하는 것이 얼마나 스튜던트 센터드 되어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20년 동안 학생 중심 교육을 표방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114점에 나와서 저도 좀 실망을 하고 또 앞으로 할 일이 많겠구나 하고 반성도 근데 했습니다. 원래 교육이라는 게 학생 중심 교육이잖아요, 당연히. 그 동안은 뭔 중심 교육을 네. 해왔던 거죠? 이거를 학생에게 교수 중심? 물어보니까 학생은 전혀 학생 중심이 아니라고 그럼 대답한 거죠. 뭐 중심 교육이라고 느끼는 교수 거예요, 중심. 학생들은? 네, 교수 아니 중심.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교수님이 바쁘시니까 휴강되지 학생이 바빠서 휴강하고 그러지는 그런 거 아니야. 학생 중심이 아니잖아. 그건. 왜 웃지? 네. 제가 저기 데이터 세부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서요. 네. 없는데요. 제가 맞춰볼게요. 지금 아까 5개 항목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제 학습, 그다음에 교수들,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 그리고 분위기,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사회생활 네. 이렇게 5개 항목이 있는데 네. 각각에 대한 점수가 당연히 매겨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찍어볼게요. 한국에서 네. 이 5개 중에 제일 높은 제일 거를 나- 한번 제일 높은 건 모르겠어요. 네, 제일 낮은 거를 거 한번 찍어보세요. 사회생활이 제일 낮지 않을까요? 사회생활 네. 맞아요, 아니에요? 제일 높진 않은데 제일 낮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 교수 같은데. 뭐가 제일 교수? 높은 게? 낮은 거. 제일 네. 낮은 게? 네. 아니야. 나는 그런 분위기가 제일 나쁠 거예요. 분위기요. 네. 네. 분위기도 조금 나쁜 편에 속합니다. 근데 꼴찌는 전반, 아니에요? 네, 꼴찌는 아니에요. 김변이 맞나 보다. 교수가 네. 제일 낮은가 봐. 가장 꼴찌는 네. 수업 환경, 수업 시 학습입니다. 학습. 첫 번째였고요. 네네네. 학습을 일어날 때 네. 우리가 말하자면 강의를 할 때 네. 얼마나 학생 중심적이냐. 네.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큼의 말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에게는 한 번의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교수님 주입식 따발총처럼 하고 이제 그런 학습 환경, 학습 자체죠. 학습 학습이, 자체가 네, 제일 점수가 학습이 낮다고요. 학생 위주로 하고 있느냐, 교수는 학생을 존중하면서 학습을 하느냐, 뭐 이런 항목에서. 자, 혹시 다른 나라들도 이 5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학습 부분이 제일 낮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나라별로 이것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학습 네, 부분이 학습이 상당히 낮게 나와요. 총점에 비해서도 유난히 낮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 학습의 문제는 교수의 교수 네. 스타일의 문제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대 네. 교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력병원에 네. 의사기만 하면 교수도 되는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의 현실. 네. 정규적으로 교수라는 교수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안 그런 게 해놓고 없죠. 예 그래놓고 이름만 갑자기 교수가 돼버리는 네.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리킬 네. 때 과연 제대로 가르칠까? 네. 교수 방법을 모르니까. 네. 그 좋은 얘기인데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네. 가는 게 그 학습이라는 항목하고 네. 교수라는 네. 항목은 정확하게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교수라는 거는 교수의 퀄리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아. 교수가 많이 알고 있냐? 네. 실제 경험이 많은 사람 같은데 존경스럽냐? 네. 널리지가 충분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네, 그 학습은 교수가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 나쁘다는 전달 거죠. 교수법 네, 이런 교수는 거군요. 무지하게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으로 그렇죠. 인정하는데 예. 예. 그 사람이 아. 학습 현장에 와서 굉장히 내가 꼴찌라고 한 건 바로 그 그거예요. 부분인데. 권위적이고 그럼 맞춘 거네. 그럼 맞춘 거지. 교육의 원칙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시키고 네. 있다. 자, 그럼 이런 우리 점이에요. 거꾸로 맞춰 봅시다.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온 건 뭐였을까요? 5개 중에서. 뭐 교수가 뭐 다들 잘났으니까 제일 높은 쪽에 있지 않을까요? 학업 성취도라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잘 학업을 성취하고 있고 내가 나 공부를 잘하는 학년 것 올라갈 같다. 자신이 있다. 쉽게 말해서. 아, 이것도 별로 안 높을 네. 것 같아. 그러면 교수가 1등이겠는데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예. 교수님들은 다 훌륭해 적어도 보여요. 교수는 네.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공부도 네. 많이 한 사람인 것 같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든지 아. 제게 1등을 주고 아니 있고요. 그리고 또 의대 교수님들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죠. 와서 네. 자기 자랑 엄청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죠. 어린애들이 와서 와 저분은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인데 수업은 못해. 그럼 짜증 보시면 나겠죠. 됩니다. 예, 음. 그죠. 그러니까 상반되는 거야. 그러니까 7대1 나오는 거죠. 브라질 축구 선수가 다 잘해도 골을 못 넣어. 독일 때 지는 거죠. 예, 하여튼간. 재밌네요. 그러면 교수는 점수가 제일 높은 편이고 학습 방식은 제일 꼴찌고 나머지 이제 학업 성취도, 분위기, 사회생활은 뭐 중간쯤 비슷비슷한 정도. 중간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재밌네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아마 이거 구체적인 데이터는 발표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우린 궁금하죠. 어느 네. 대학이 제일 점수가 높게 나왔는지 네. 이런 게 이제 궁금하죠. 네. 근데
적어도 뭐 대학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데 1등으로 나온 대학이 데이터 컬렉션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진짜로 훌륭한 대학이라면 적어도 훌륭한 대학을 발표하는 데는 네. 문제가 없는데 아주 네. 하위의 대학을 발표하는 건 좀 어렵지만 근데 네. 데이터 컬렉션에 조금 문제가 있는 대학 같아서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다 준 대학이 네. 30개 대학이고요. 네. 10개 대학은 4기 학년을 모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를 하나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12월 달에 조사를 했거든요. 네. 10개 대학은 4학년이 학교에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4기 학년을 다 주지 않은 대학은 아무리 점수가 높게 나왔더라도 네. 파행 운영을 하고 좀 문제가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선 예. 1등을 한 대학은 1학년, 2학년 데이터만 왔고요. 또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2개의 체제를 운영하는 학교예요. 네. 네. 근데 2개의 의과대학생으로부터 온 데이터는 거의 최하위 데이터가 왔고 네.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온 데이터는 최상위 데이터가 와서 한 네. 대학인데 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데이터. 네. 뭐 현실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받는 교수님의 태도에 이것도 문화입니다. 너희 설문조사하는데 알지? 신문에 나오면 가만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쪽 무릎 꿇려놔야겠네. 그런 한쪽 그룹에선 이렇게 가서 네, 설문조사를 했으면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네. 이럴 때 솔직하게 해야 돼. 그것이 학교를 위하는 길이야. 이러면 낮게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네. 아마 이런 차이가 좀 있었던 대학으로 생각이 그런 되네요. 바이아스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런 조사를 할 때는 그 설문조사 앞에 읽어주는 말도 다 써주지 네, 않습니까? 물론 다 네. 써줬고 근데 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등으로 나온 학교는 학년도 1학년, 2학년에만 네. 국한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의과 대학생들은 점수를 좀 짜게 주고요. 네. 의전원 학생들은 나이가 좀 많은 학생들은 좀 굉장히 높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을 때 의전원 학생으로부터 많이 받으면 네. 점수가 높게 나오는 그런 차이가 네, 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의과대학 학생들하고 의전원 학생들하고 사실 같은 방에서 공부하잖아요. 같은 방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데 대부분 거의 그런데 다, 그렇지 않은 대학 일부 아닌데도 있어요. 하여튼 네. 거의 같은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의과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인식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의과 대학생들이 매긴 점수가 낮다라는 거죠. 네, 네. 의전원생들이 높고. 네. 의전원생들은 어떻게 일반 해석하세요? 대학 4년을 다녀봤기 때문에 네, 거기보단 나은 거야 여기가. 그렇죠. 일반 대학에서는 여기서는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네. 빗나갔지만 애정을 느끼는 거. 빗나간 애정. 네. 교수님들이 막 힘들게 시키고 너희들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것이 무관심보다는 네. 훌륭하다고 해서 네. 힘들게는 만들고 있지만 좀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비교할 대상이 비교 있구나. 대상이 네, 근데 있어서. 의과 대학생은 네. 기본적으로 불만이죠. 의과 대학생들은 고등학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보다 고등학교보다 훨씬 다른 잘 게 없다. 네, 고등학교랑 자기가 다른 게 대학교 없어. 왔을 때의 이제 좋을 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네. 좀 나이가 많은 좀 머추어된 학생들은 좀 불만도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반면에 네. 좀 프리머추어한 사람들은 좀 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그 경향도 있습니까 혹시? 좋은 학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커트라인 높은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낮은 학교하고의 점수 차이가 좀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나 많은 점수 분포가 있지는 않아서 예를 들면 뭐 하버드 대학이랑 또 그렇지 않은 단순 주립 대학을 이렇게 비교해 보다든지 그만큼 데이터가 있지는 않고요. 던디 대학은 훌륭한 학교고 점수가 높지만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운 대학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거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온 순위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대학의 순위하고는 전혀 다른 네. 순위입니다. 네. 지금 그 갖고 오시긴 했어요. 제가 이게 저 교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저 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요, 완전 랜덤으로 뒤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적 순으로 학교 랭킹은 많이 보잖아요.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위권 대학들도
곳곳에 흩어져 있고 또 가장 하위권 대학이라고 불리는 학교들도 곳곳에 상위권에 흩어져 올라와 있고 이렇게 있죠. 되어 있네요. 신기하네요. 네. 뭐 근데 그 서울대는 하위권이네요. 네. 요건 말해도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기 지금 그 결국 서울의대하고 서남의대하고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러니까 뭐 서남의대는 안 했으니까 이제 안 빼더라도 했으니까, 예. 서남의대 못지않게 이제 흔히 이제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 음. 학교하고 서울대하고 점수 차이가 별로 안.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서울대가 이렇게 점수가 저는, 나쁘게 예. 나온 거는. 이것은 그 히든 메시지가 음.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는요. 메시지가 있다 없다는 게 아니고 히든 메시지가 아주 친절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학생에게 전달되느냐? 그러면 점수가 높은 거고요. 편안하지 않고 좀 까칠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그러면은 점수가 낮은 거니까 얼마나 만족스럽냐 아니면 학생을 얼마나 사랑해주는 방식이냐 하는 점수이고요. 저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히든 메시지가 없는 대학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가치관이나 그게 학풍이라고도 보통 네네 하는 학풍이 그거죠. 없는 것이 네. 문제인데 서울대는 까칠한 학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서울대가 나쁜 점수가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이 학교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큰 실수고요. 네. 분명히 까칠한 방식이라는 게 문제지 까칠한 학풍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걸 오히려 알 수 있었고요. 하나도 전달 안 했으면 별로 한 중간쯤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히든한 방식으로 결국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에 얼마나 만족성을 잰 것이지 문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방식을 좀 더 부드럽고 학생 위주로 하는 노력은 서울대학교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지방과 서울의 편차 이런 게 네, 있나요? 혹시?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네. 우선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나누면 수도권 대학이 만족도가 높고요. 높아요. 비수도권 대학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또 사립대냐 국립대냐 이렇게 나누면 국립대가 만족도가 좀 높고요. 높아요. 네. 등록금이 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국립대가? 국립대는 학교가 많지를 않아 가지고요.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 아니, 사립대는 최상위에도 있고 네. 최하위에도 있는데 특히 완전히 하위 그룹들이 대부분 사립대학입니다. 완전 최하위는 그래서 사립대. 국립대는 아주 최하위는 없어요. 네. 그래서 국립대는 편차가 적다는 특징이 있고요. 국립대는 지금 보니까 최상위에도 없네요. 네. 최상위에 조금 있죠. 네, 한두 개. 네. 별로. 네. 네, 그래서 국립대는 편차가 작다는 특징이 있고 사립대는 편차가 큰데 특히 하위 그룹에 네. 사립대가 많고요. 전- 아까 드린 걸 종합해 보면 지방 사립대 여기가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전 등록금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 네. 네, 국립대학하고 사립대학하고 꽤 나죠. 차이가 꽤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요새 하는 말로 가성비를 따진다는 거지. 내가 낸 등록금이 얼마인데 지금 이런 교육을 근데 받다니. 거기 또 사립대라고 하더라도 장학금 혜택이 좋은 데가 있고 재단이 좋아서 네. 뭐 아닌 데가 있고 그렇겠죠. 네. 그 장학금 수혜율 뭐 아니면 네. 1인당 장학금 수혜 액수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던가요? 뭐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비교해 본 건 아닌데요. 저희가 알기에 몇몇 특정 사립대는 전체 학생을 네, 뽑을 주고- 때부터 예. 전부 장학금을 그렇죠. 주고 이런 걸 알고 있는 학교들은 점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거 봐요. 그 돈 관련이 있다니까 그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데 아니 원래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야. 인삼 나나? 곳간에서 인삼. 또 여기서 좀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평균 점수가 114점이라고 했는데 네. 이 점수의 폭이 엄청나게 넓다는 거에 또 하나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나라는 전반적으로 114점인가 봐. 음.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또 네.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최하위 점수는 19점. 어이. 네? 100점 200점 만점에 네, 19점을 단 한 명이 준 게 아니고요. 19점, 20점, 25점 이렇게 준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잠깐만 200점 만점에 19점이라고요? 네, 최하위 점수 특정한 학교의 전체 점수가 아니요. 개인 학생 9천 명이 네. 9천 명이 응답을 한 걸 대학별로 19점 나온 대학은 없습니다. 깜짝이야. 네네네. 네, 학생 중에 특별한 일부 학생은 네. 매우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지금 보니까 전국의 의대생이 지금 12,000명인데 그 네, 중에서 한 9,000명이 9,000 답을 네, 했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한 건데 많이 한 겁니다.
그 9,000명한테 200점 만점으로 당신이 받고 있는 의학 교육을 점수를 매겨라 그랬더니 네. 어떤 애는 19점을 줬다는 네. 거죠.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19점, 20점, 21점 거기에 네. 뭐 수백 명이 네. 이런 극단적인 준 학생이 있다는 거에 놀랄 것이고요. 반대로 200점을 준 사람도 몇백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이렇게 폭이 넓은 네. 학생들의 인식 네. 이런 것도 저희가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던가요? 뭐 이렇게 그 표준 편차나 뭐 이런 걸로 짐작할 수 있잖아요. 볼 수 네. 있는데요. 다른 데는 일개 특정 학교라든지 100명, 200명의 데이터만을 공개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한 거는 이번에 저희 연구가 처음이거든요. 아, 세계적으로도 처음이에요. 네네. 그래서 오. 이거의 저자인 이 툴을 만드신 분이 그때 왔었는데요. 네. 발표를 보고 굉장히 감격하고 가셨습니다. 이 어. 전 내셔널 서베이를 했기 때문에 이 논문도 SCI 저널 이런 데 좋은데 실렸겠네요. 그분이 이제 거기다 꼭 실으라고 네. 꼭 실으라고 지금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네네, 실렸고요. 네. 네. 그래서 전국적인 국가 차원의 한 거는 이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했는데 일개 학교의 폭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전체를 해봤더니 굉장히 폭이 컸다는 거에 놀랬고요. 자, 네.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왜 0점이 아닐까? 극단적인 준 사람은 200점인데 네. 극단적인 낮은 값을 준 사람은 또 0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서베이의 재밌는 점이 아무리 화가 난 학생이 네. 읽어보지도 않고 네. 무조건 매우 나쁘다 네. 에다가만 점수를 전부 50점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36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9개의 항목은 뒤집어 놔가지고요. 일괄적으로 쫙 5에다 쓰거나 또 200점을 주기 위해서는 전부 5에다가 써도 200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머리 좋게 해놨는데 200점이 나왔다는 거는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하나하나 읽으면서 얘는 0점을 주고 얘는 5점을 주고 정확하게 줘야 200점이 나와요. 9개의 항목을 정확하게 0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200점을 준 사람은 거의 장난으로 준 건 아니고요. 그만큼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전부 0점을 쓰면 36점인데 19점 이렇게 36점 이하로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정신을 써서 어떤 항목은 5점을 줬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불만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나오는 점수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애정을 가진 사람과 어마어마한 불만이 있다는 어마어마한 감시와 네. 협박이 있을 수도 있지요. 네, 잘해라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네. 교수님들도 몰라. 그 교수님 몰라요, 200개 그거를. 문항의 점수 해석을 못 네, 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 점에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놀랍네요, 제가 진짜. 좀 따로 네.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는 점수를 후하게 줘요. 그럴 것 같아요. 여자들은 크게 불평하진 않는데 입으로 네. 점수는 조금 짜게 줘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이대는 되게 낮게 나왔겠네요. 이대는 불리합니다. 여자로만 구성돼 이대는 있기 약간 때문에. 불리한 걸로. 이대는 좀 네, 불리하게 네. 돼 있어요. 네. 원래. 그런데 극단적인 값 200점을 준 사람이나 36점 이하의 극단적인 준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사이코패스예요? 그거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훨씬 많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남자가 더 많은 거. 이런 게 떠오르는데. 좀 점수는 여자가 좀 짜게 주지만 극단적인 값은 극단적인 칭송이나 극단적인 비난은 네. 남자에게 있다는 네. 게 이대는 아까 불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결과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의전원 의전원 팩터가 또 섞여 올라가요. 있군요. 네. 그래서 의과 그렇군요. 대학으로만 네. 구성되어 있는데 점수가 좀 높게 나와 있다.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음. 그렇죠? 자, 우리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200점을 매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인가요? 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들의 이런 서베이를 할 때 학생들은 전부 33333 칠 거다. 네. 보통이라고 거의. 예. 33333 할 거다. 네. 뭐 이제 믿고 있고 이런 서베이 결과를 학생들이 조사한 거를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네. 학생이 교수를 평가했을 때 네. 에이, 애들은 뭐 시험 문제 가르쳐 주면 5점 주고 네. 내가 너무 열심히 가르치면 힘들다고 0점 주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조사를 했어요. 이것도 히든 메시지니까요. 네. 그랬더니 전부 0이라고 했든 전부 1이라고 했든 한 점수에 모두 준 학생을 조사했더니 2% 미만이었습니다.
상당히 학생들이 진지하게 했다는 쳐다보고 네, 했다는 거죠. 쳐다보고 읽어보고 네, 예. 쳐다보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이 점수는 그래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200점을 맞은 학생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만 200점을 맞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들은 아마 수능도 만점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의 경우에 보면 밑에 또 깨알같이 설문에 물어보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네. 학교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 핸드폰 번호도 적어놓고 네, 그렇게 아주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학생도 자, 그 있었습니다. 200점을 받으려면 그 객관식 문제죠, 다. 네네. 그 객관식 문항에서 아홉 개의 정답이라면 웃기지만 네. 그거를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매우 네. 만족 예를 들면 네. 거기에 쳐야만 200점이 되는 거죠. 아니요. 9개는 매우 불만족에 쳐야 네. 아니 그러니까 딱 200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근데 네. 200점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00점 맞은 사람이 200점 매긴 사람. 예. 200점으로만 한 사람이 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수십 명 있어요. 네, 거의 100명 가까이 있어요. 100명 가까이 야, 있어요. 공부 잘한다. 하여튼 출제자의 의도를 공부- 그러니까 뭐 만점 맞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공부를 귀신들. 잘한다기보다도 아니 어떻게 그 불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 좀 체제 수능적 인간들 아니에요? 그러면? 불러다가 좀 네. 교육도 좀 시켜야 될. 네. 예. 나는 그 100명만 모아놓고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어. 강의 평가 무지하게 잘 나오겠네. 걔네들한테 강의하면. 네. 그 19점 준 아이들은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 걔네도 알고 보면 되게 19점도 굉장히 불쌍한 애들인 것 그 같은데. 세심하게 준 점수기 때문에요. 네. 화가 나서 줬다고 화가 나서 쓴 사람은 36점이 오히려 그 네. 사람들이고요. 화가 났다기보다도 거부한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아, 잘 이거- 읽어보고서 한 겁니다. 그냥 막연히 분노를 표출한 사람은, 그 사람은 36점이라 36점이고요. 되는데 36점 이하로 나온 사람은 아주 최하의 점수를 주기 위해서 네. 모든 항목을 잘 읽고 이렇게 맞춰서 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값어치 있게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각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알려드렸습니다. 귀 대학에 누가 19점을 준 친구가 아 그게 익명이 아니에요? 익명은 아니지만 귀 대학에 있다. 귀 대학에. 아니 익명으로 한 거예요? 익명입니다. 아, 네네. 익명으로 누구인지는 한 거는- 모릅니다. 아, 그래서- 누구인지는 모르고. 네, 그래서 그분들은 뭐 저기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불만 있으면. 네, 불만은 전화번호가 없고요. 200점에는 좀 몇 명 있었습니다. 재밌네. 재단 이사장 뭐 아들 딸 이런 사람들이 200점 매겼나? 어떻게 그럴 수? 네. 그 참 아니 근데 좀 약간 걱정되는 게 그 19점 매긴 사람들이 그렇게 네. 많다. 19점, 20점이 그렇게 네. 많다. 그 친구들은 좀 너무- 안티소셜인지 네, 아니면 너무 개선되기를 부정적으로, 네. 너무나도 바라는 마음을 표시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조사를 할 필요는 같은데 있습니다. 너무 무조건 좀- 안티소셜이라고 볼 수는 없을. 오히려 저는 36점 받은 친구들이 네, 성의 없고 네. 좀 무시할 36점 나온 애들도 안티소셜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념 없고 그냥 무성의, 무개념이라고 아무 볼수 짝에 있겠죠. 관심 없는 네. 애들인 거죠. 그 저런 차이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그 19, 20점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낮게 점수를 매긴 아이들이 총점이 낮은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다든지 아니면 전체 점수가 높게 나온 학교에서 200점 준 사람이 많다든지 뭐 그런 경향은 있습니까? 밑에 하위 점수는 꼭 그렇진 않은데요. 네. 그 200점은 좀 상위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하위에 주는 거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중위나 상위권에 있는 학교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19, 20점 네, 주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있다는 네, 거죠. 있겠죠. 왜냐면 그거는 상대적인 개인의 네. 인식하는 뭐 스타일이니까요. 원래 그런 데가 더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남들은 다 행복해하는데 자기만 불만족해 주면 더 상대적인 거니까 더 나쁜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점수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거는 이제 겁니까? 앞으로 그 문화 혹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히든 메시지를 앞으로 잘 활용도 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굴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히든 메시지 자체를 체크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해피하게 만족하는 정도, 즉 히든 메시지의 한 측면만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점수가 낮은 것보다는 어떤 풍토가 있느냐, 그 대학의 교육 풍토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육 풍토는 있으되
교수님들이 다 다르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A라는 대학이 무슨 윤리를 1번의 가치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교수님들이 가서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윤리적일 경우에 문제를 삼고 윤리를 보여주고 했을 때에만 학생들이 윤리적이 되는 것이지 윤리 강의를 20%, 40%, 50% 늘린다고 해서 윤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윤리를 모토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들어가서 그래 윤리적인 사람이나 되라. 어? 공부 멸하게 해. 이런 사람이 한 분 있으면 거기는 히든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대학입니다.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죠 지금? 그런 네거티브 뉘앙스 같은 게 많고요. A라는 교수님은 들어가서 예과 때 놀아. 응? 내가 예과 때 뭘 한 걸로 지금도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니? 나 골프 예과 때 배웠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다음 교수님이 들어가서 예과 때 공부해.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공부해야지 예과 때 논외치고 교수 된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둘이는 다른 말이죠. 헷갈리겠네요. 진짜. 이거는 풍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 메시지만 계속 가면 풍토가 있긴 있는 겁니다. 거예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하슈에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네. 풍토가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풍토가 있으려면 풍토를 만들어야 되고 재야 되고 네.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서울대학교가 그 풍토는 분명히 있죠. 훌륭한 풍토가 저는 있다고 믿고 있는데 네. 전달하는 방식이 까칠하다. 까칠했다라는 점수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두 S 대학을 비교한다면 네. 점수 까칠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한 곳은 풍토가 있고 한 곳은 풍토가 없다. 그래서 한 곳은 좋고 한 곳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러게요. 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학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학풍. 네네. 그걸 그럼 누가 그 학장님이 만들어 딱 이렇게 뭐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하시겠죠. 제일 윗대가리가 이거 아니 뭐야 제일 윗분께서 야 우리 너무 편안한 방송. 우리 의과대학은 학풍은 이거야 윤리야 뭐 윤리로 네. 이걸로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윤리와 어긋나거나 아니면 뒤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흰소리하거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네. 교수님들한테 딱 얘기를 해주고 네. 그 교수들이 또 학생들한테 네. 다 이렇게 전파를 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건 학풍이 있는 곳이면 네. 학장님이 우리가 이것을 학풍으로 하자고 했을 때 교수님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곳이고요. 아. 학풍이 없는 것은 이제부터 학풍이 이거야 그래도 안 받아들이는 것은 학풍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학장님이 학풍을 만들겠어요. 그 네. 모든 조직원들이 오랜 기간 그거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 만들어지는 오겠죠. 거거든요. 네.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진 곳에서는 이것이 알게 모르게 좀 만들어지도록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 갑자기 이제 생각났는데 그 학풍이라는 게 네.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은 의사들을 만나 보면 네. 약간 느껴질 때가 가끔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느 학교 나면은 네. 스타일은 대충 이렇고. 그러니까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의사가 한 3명이 있어 지금. 모르는 사람들인데 같이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한 명은 서울대, 한 명은 연대, 한 명은 고대 나왔단 말이죠. 대충 알 수 있죠. 맞출 우리가. 수 있다 그러는데. 네네, 대충 알 수 있죠. 그죠? 그 네. 진짜인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학풍이 좋은 것일 때는 너무 다행인데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학풍이 만들어져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학풍이 나쁜 것일 때 특히 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학풍이 나쁘다 좋다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우리 기관이 추구하는 바와 맞으면 그거를 이제 인커리지를 해야 되는 거고 안 맞으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교 같으면 좀 개척적인 것 좀 먼저 하라. 힘들어도 네가 먼저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도하라. 이런 거를 알게 모르게 학생 때부터 주어지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너희들이 이딴 식으로 공부 안 해서 되겠어? 이게 사실 야단치는데 앞에다 형용사를 멋있게 붙여요 항상. 너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나 살 거야? 우리나라에서 1등이나 하려면 놀아. 이런 것이 하쉬한 방식이지만 메시지는 계속 주는 겁니다. 나라를 이끌고 가라, 나라를 이끌고 가라,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된다. 그죠? 개인의 행복이 나라의 행복이야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기업이나 해라, 기업이나 해라, 기업이나 해라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딘지 가면 좀 국가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그죠? 네.
무슨 뭘 조직하고 나라에 없는 걸 해봐야 된다고 할 때 그게 어디예요? 장을 하려고 하고 네, 뭐 이런 있어. 이런 울산의대예요 거기가? 예. 또 누가 세브란스는 아닌 것 같은데. 세브란스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하려고 할 때 네. 적극 동조하고 또 힘들지만 그 일을 충실히 이렇게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또 사람도 나타나면 아 어디 출신이구나 이렇게 육사는 의대가 없잖아. 네. 그래서 그런 학풍인데요. 그렇군요. 참 네. 재밌는 얘기네요. 한번 들으면 학풍이 들을수록. 예. 없는 학교도 색깔이 없는 학교 이거는 음. 정말 좋지 않죠. 학풍을 구체적으로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가톨릭 의대 나오시고 네. 가톨릭 의대에서 네. 교수를 10년 넘게 하시다가 네. 울산 의대 가서 이제 2년 네. 계셨잖아요. 네네. 두 학교의 학풍이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네, 확실하게 다릅니다. 확실하게 네. 다르네요. 예, 예. 그것은 그분들이 의도를 한 학풍이라면 제가 박수를 쳐드릴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라면 박수까지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두 개의 큰 뭐 학풍 혹은 그 캠퍼스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근데 저도 뭐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에도 비교를 못할 조그마한 로펌을 운영하고 있지만 있어요. 펌풍이 있구나. 펌풍.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이 로펌도 여러 이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짜집기해서 만든 데하고 그냥 저희처럼 이렇게 쭉 역사를 가지고 예. 온 데하고 이게 가치 판단할 기준이 다 있어요.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나 변호사들한테 애매모호할 땐 뭘 해라, 어떻게 뭘로 선택해라, 내지는 우리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러면 가오상한 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은연중에 이제 그게 풍으로 가게끔 의도하는 게 분명히 그래요.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있어요. 우리 지금 청년회사 신분사도 있어요? 네, 그럼요. 없던데 뭐. 있어요. 도와주지도 없고 도와주는 것도 없고 뭐 맨날 상업주의적으로 광고를 하고 책 광고를 하고 뭐 이게 뭐 무슨 풍인데 사풍이 뭐예요? 사풍이 네. 허풍이요 사풍이요. 네 농담입니다. 네. 없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등에 칼이나 꽂고 말이야. 응? 농담입니다. 예. 네. 진담 같아 자꾸. 자, 그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자, 의학교육학이라는 과목이 네. 보통 이제 인문사회의학이라는 과목도 있고 네. 의학교육학이 있는데 네. 비슷하지만 다른 과목이잖아요. 네, 전혀 다른. 네. 의학교육학은 의학적인 지식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에 네. 대해서 더 고민하세요? 아니면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성 뭐 이런 좀 네. 좋은 의사를 만드는 그런데 네. 더 관심을 네.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좋은 질문이신데 두 개를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유행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한 30년 전쯤에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이라는 바람이 불 때 그때는 그 방식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을까 하는 네. 방식에 좀 집착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즉 티칭 메서드에 네, 네. 그것도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이제 오늘날 30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티칭 메서드보다는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라는 거는 아까 말한 학풍 같은 거예요. 우리 학교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를 만들고 싶은 거였는데 우리 학교 나온 애들이 리더가 됐냐? 우리 학교 나온 사람은 양심적이고 사회의 선을 개인의 선보다 더 우선순위를 높이는 사람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이 됐느냐? 이것이 바로 교육의 결과인데요. 네. 교육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갖는 쪽으로 30년 동안 변해왔고요. 현재 의학교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원하는 것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네. 지금은 그래서 학교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을 지금 대한민국 41개 대학이 최근 몇 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원하는 결과는 결국 뭐 좋은 의사 만들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이라는 거를 정의하는 거죠. 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실력을 말하는 거고요. 네.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신뢰나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말하기 때문에 정직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정직과 신뢰를 우리 교육의 결과로 원하는 것이라면 정직과 신뢰가 있도록 교육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정직학, 신뢰학
이런 걸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히든 히든 메시지에 의해서 메시지로. 정직하지 않은 교수님은 교수직을 네.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신뢰받을 수 없는 교수님은 실력이 있다고 해서 주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거에 의해서만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예. 제가 몇번 주장하는 겁니다. 리더십을 가르치겠다고 해서 리더십이라는 수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국의 리더십과 미국의 리더십의 차이점을 4개 외우게 해서 시험을 봐요. 이런 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예. 리더십이 없는 교수님은 강의실에 세우지 않는 것. 예. 그것이 리더십을 맞아요, 가르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비윤리적인 뭐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 간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교수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면은 계속 윤리학을 교수를 가르쳐야 아무 하는 소용이 없는 학교하고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정말 문제를 일벌 맺게 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학교를 내보내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그것이 학생들이 교육이라는 본 겁니다. 학교하고는 달라. 네,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 나라 전체도 그렇잖아.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중에 응? 나쁜 짓 하고 문제가 발견됐는데 그냥 다 덮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경험들을 우리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국민들이. 아 진짜 저도 이렇게 박 교수님 말씀처럼 각 병원 그 대학마다 학풍이 쫙 있고 여기는 정직을 우선 여기는 국가의 재량이 되고 뭐 어쩌고 있는데 의과 대학을 지망하려는 학생들이 자기 가치관하고 이 대학이 맞는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얼마나 거길, 좋겠습니까? 네. 네. 거길 가가지고 거기에 자기 가치관이랑 맞는 네.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뭐 이쪽은 의리만 해 거기는 하여튼간 뭐 여긴 정직은 정직만 하고 이렇게 가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학생의 의리야. 네, 뭐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깝네요. 예. 후천적 오로지 성적만 보고 가잖아. 우리는 네. 학풍 이런 거 안 따지고. 네. 윤리를 가르치는 분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비윤리적으로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저희가 히든 뭐 특정한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지금? 의료윤리학. 네. 제가 오늘 저녁에 의료윤리학교 이사회 가야 되는데 네, 거기 그러시군요. 누구 있어요? 문제적인 거기도 S로 시작되나요? 뭐죠?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주제가 이제 문화와 풍토니까 네. 전부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강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지만 더 많은 사회가 요구하는 아까 좋은 의사라는 좋은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네. 강의실에서 공식적인 칠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풍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 풍토에 의해서 그런 좋은 의사를 만들려면 학교가 목표도 그렇게 세워야 되고 그런 사람을 뽑고 그런 사람을 승진시켜야지 SCI로만 계속 승진시키면서 우리는 좋은 의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는 좀 일종의 어불성설입니다. 네. 저는 박 교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저-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진짜 히든 메시지. 그러니까 그거 제가 서 있는 자세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주는 사례가 내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건 꽝인 거예요. 강의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맞아요. 예, 그게 다 히든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네. 아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뭐 끝으로 마지막으로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의학 교육 문화 풍토 환경 아까 그 100점 만점에 57점이라 그랬는데 네. 이걸 그래도 한 좀 선진국 수준으로 네.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좋을지에 네. 대해서 짧게 네. 좀 네. 정리한다면 네.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 30년 동안 20년 동안의 의학 교육 하는 분들의 노력이 이제 선진의 사례를 이제 들여오는 과정이었었는데 뭐 필연적인 실수를 한 거죠. 어떤 방식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들여와서 나름대로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하겠다고 이제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철학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방식만을 가져와서 우리 풍토와는 오히려 안 맞는 일을 해서 우리는 비교적 학생 중심적인 교육을 했으나 학생은 학생 중심이 아니라고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이것을 근거로 그동안에 한 것이 뭐 무용지물이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근본적인 철학 중에 의사를 만드는 그 능력과 유능함과 탁월함은 41개 대학에서 다 똑같이 열심히 할 텐데 어떤 의사를 만드느냐 하는 어떤 만큼은 네. 학교마다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특색은 이런 목표를 분명하게 선정하고 목표에 맞는 여러 가지 방식을 구현함으로써만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어떤 히든 예. 방식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양성화시켜서 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꾸 히든 메시지 여러 번 듣다 보니까 히든싱어 시즌 세 번째 시즌이 곧 시작하는데 실망입니다, 박 선생. 왜? 이렇게 좋은 말을 이게 박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를 거예요. 히든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야. 메시지를 내가 다시 반복해서 지금 네.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의학 교육은 임상의학 하시다가 왜 의학 교육 쪽으로 돌아서신 네. 거예요? 참 근데. 저는 그 되게 의사가 이제 됐는데요. 네. 의사가 돼 보니까는 진료하는 것, 또 연구하는 것, 교육하는 것, 뭐 이렇게 사회 봉사하는 것 이런 영역이 있었는데 제가 모든 영역에서 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잘해야 된다는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2차적인 성향에 의해서 그냥 잘하고 있었을 뿐 네.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가를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동료나 후배나 가끔은 선배도 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걸 보고 행복하고 내 능력이 구현되는 것 같아서 이 교육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교수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네. 교수가 되고 나서 조교수가 되도록 강의를 한번 해봤나. 위 교수님이 강의하고 난 거 시험 문제를 제가 내질 않나. 강의록을 대신 만들어드리질 않나. 뭐 이런 좀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뭐 했다가 야단도 맞고.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교수가 됐는데 교육을 할 수가 정작 없었어요. 교육은 안 하는 네네. 상황이 된 거군요. 그래서 네. 순진한 마음에 이제 학장님을 찾아가서 무슨 교학 행정팀에 과장 같은 걸 날 시켜달라. 나 교수 안 해도 좋으니까 나는 정말 이런 걸 시간을 많이 쓰고 싶다고 했더니 야 네가 의지가 그 정도면 세상에는 너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길이 있다. 한국에도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외국에는 이것만 하는 교수가 있다. 너가 꼭 직원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트랙을 알려주셔서 이제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자 아까 멋진 답변하면서 끝냈어야 하는데 못 끝내가지고요. 다시 이제 멋진 네. 답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네. 드릴게요. 만약에 교수님이 지금 어떤 학교 의과대학을 새로 하나 세워가지고 네. 앞으로 막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학교의 학풍을 쫙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네. 어떤 학풍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저보고 만들려고 하는 마음대로 내가 어느 학교의 학풍을 새로 세울 수 있다. 네. 그러면 어떤 학풍을 가진 학교를 만들고 싶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프로페셔널 요즘에 그 화두가 되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의사다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직업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프로페셔널. 너가 당연히 기본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직업에. 두 번째는 사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가 잘못됐으면 출첵할 수 있어야 되고 잡혀가더라도 네. 또 자기가 잘못됐으면 자기 반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동료가 잘못했으면 고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좀 전문가다운 자율성을 사회에다가도 들이대지만 자기에게도 들이댈 수 있는 좀 자율성 있는 프로페셔널한 의사를 만드는 것이 내가 만든 학교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박 교수님이 학교를 하나 세워서 그 교육을 열심히 시키면 그 학교 졸업생들은 다 말을 잘할 것 같아. 일단 딴 걸 떠나서. 무릎도 두꺼워졌을 것 같아요. 무릎 허리 꿇어가지고 장단지 두꺼워져서 네, 당뇨병 예방에도 좋고 네. 예. 네, 자 지금까지 울산의대 박주현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재미있으면서도 좀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정치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회사 라디오나 팟빵 아이튠즈 저희 페이지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radio@docdoc.co.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문자로 의견 길게 주셔도 됩니다. 990 이건 왜 안 읽어? 늘 읽는 건데 오늘 네. 좀 안 읽으면 어때? 네. 오늘 방송도 길게 예, 했는데. 히든 메시지예요. 예,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7월 11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